여러분이 지금 타고 계신 그 볼보, 정말 스웨덴 차가 맞을까요? 엠블럼만 보고 수천만 원을 쓰셨다면 그 차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 번도 의심 안 해보셨을 겁니다. 안전하면 떠오르는 그 이름, 볼보. 그런데 그 차를 산 사람들이 지금 조용히 돈을 잃고 있습니다. 누구는 중고로 팔려다 가격을 보고 놀라고, 누구는 자기 전기차를 충전조차 마음대로 못합니다. 도대체 그 단단한 엠블럼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볼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어쩌면 일자리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볼보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안전일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959년 볼보의 엔지니어 닐스 볼린이 지금 우리가 매일 매는 3점식 안전벨트를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볼보는 이 기술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특허를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무료로 풀어버립니다. 돈 받고 팔 수 있는 기술을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그 덕분에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건진 걸로 추산됩니다. 광역시 하나의 인구가 통째로 살아난 셈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보를 스웨덴 안전의 대명사로 기억하는 게 당연하죠. 볼보의 고향은 스웨덴 예테보리입니다. 북유럽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회사가 태어난 해는 1927년, 거의 100년 전입니다. 한 세기 가까이 스웨덴 차였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타고 계신 그 볼보, 정말 스웨덴 차가 맞을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1999년 미국의 포드가 볼보 승용차 부문을 약 65억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포드 밑에서 볼보는 좀처럼 길을 찾지 못합니다. 미국식 경영에 끼어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결국 2002년 볼보는 큰 손실을 내고 시장에 매물로 나옵니다. 한때 안전의 대명사가 팔려갈 회사로 전락한 겁니다. 그리고 2010년 볼보의 주인이 또 한 번 바뀝니다. 이번엔 중국이었어요.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볼보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18억 달러였습니다. 포드가 줬던 값의 4분의 1입니다. 100만 원짜리를 25만 원에 떨이로 넘긴 셈이죠. 당시 세계 자동차 업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던 중국 업체가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를 삼킨다니까요. 그래서 나온 말이 뱀이 코끼리를 삼켰다 였습니다. 작은 뱀이 거대한 코끼리를 통째로 집어삼킨 격이라는 노골적인 조롱이었어요. 다들 볼보가 곧 싸구려로 망가질 거라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지리는 볼보 경영에 함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본사에 자율 경영을 보장해줬어요. 대신 연구개발에 막대한 돈을 들이부었습니다. 그러자 인수 당시 한 해 33만 대였던 볼보의 글로벌 판매가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4년 무려 76만 대를 팔아치웁니다. 볼보 역사상 가장 많이 판 해였어요. 중국이 볼보를 죽일 거다라던 예언은 보기 좋게 빗나간 셈이죠. 적어도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이 볼보를 잘 키운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주인만 바뀐 게 아니에요. 요즘 볼보가 미는 전기차들 어디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상당수가 중국 공장에서 나옵니다. 엠블럼은 그대로 스웨덴인데 정작 태어난 곳은 중국인 겁니다. 더 황당한 건요, 내 차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겉만 봐선 알 수가 없습니다. 차대 번호를 직접 뜯어봐야 원산지가 보여요. 이름표는 스웨덴, 출생지는 중국. 그 단단한 엠블럼 하나만 믿고 수천만 원을 쓴 분들은 정작 자기 차의 출신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출신만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차를 산 사람들의 지갑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새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전기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이렇게 알려옵니다. 당분간 충전을 다 채우지 마세요. 70%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건물에서 떨어진 바깥에 세워두세요. 전기차를 샀는데 충전을 마음껏 하지 말라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전의 대명사라던 그 볼보가 자기 고객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바로
볼보의 전기차 EX30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70%만 채우라는 건 가뜩이나 짧은 주행거리를 더 깎으라는 뜻입니다. 전기차는 원래 추운 겨울이면 배터리가 움츠러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확 줄어들거든요. 거기서 충전마저 70%로 묶어버리면요. 평소에 별 고민 없이 다녀오던 거리도 갑자기 마음에 걸립니다. 주말에 부모님 댁 한번 다녀오려 해도 가는 길에 충전소부터 검색하게 되는 거예요. 장거리는 아예 엄두가 안 납니다. 수영 금지인 수영장 회원권을 끄는 셈입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마음껏 충전해서 멀리 가는 거잖아요. 그 핵심을 회사가 직접 막아버린 겁니다. 문제는 충전만이 아닙니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세우라고 했죠? 도시에 사는 분들은 이게 어떤 형벌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아파트 사는 분들은 보통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댑니다. 그런데 그곳은 사람 많은 건물 바로 아래잖아요. 권고대로라면 그 편한 자리를 두고 비 맞고 눈 맞는 5개의 차를 내놓아야 합니다. 매일 타는 차를 매일 멀찍이 모셔둬야 하는 거예요. 도심 차주에게는 이게 사실상 형벌입니다. 볼보는 EX30을 전 세계에서 4만 대 넘게 불러들였습니다. 정확히는 4만 323대. 회사가 다시 가져오세요, 고쳐드릴게요 하고 차를 불러들이는 걸 리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 리콜이 좀 다릅니다. 보통은 부품 하나 갈고 끝납니다. 이번엔 고전압 배터리 모듈을 통째로 갈아 끼웁니다. 차의 심장을 드러내는 셈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지 업계에서도 드문 조치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충전을 가득 채우면 배터리 안에서 열이 폭주할 위험이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불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굳히기 전까지 70%만 채우고 사람 많은 건물에서 떨어뜨려 세우라고 한 거죠. 다행히 아직까지 이 결함으로 실제 불이 났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래도 회사가 떠안을 배터리 교체 비용만 우리 돈으로 약 2,700억 원으로 추산되죠. 그런데 배터리 심장을 통째로 드러내는 작업이 어디 잠깐만에 끝나겠습니까? 정비소에 차를 맡기면 며칠씩 걸리는 큰 수술입니다. 그 며칠 동안 차주는 차 없이 발이 묶입니다. 게다가 교체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는 그 불편한 70% 살림을 고스란히 차주가 견뎌야 합니다. 잘못은 회사가 했는데 불편은 손님이 떠안는 구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볼보의 대형 전기차 EX90은 더합니다. 이 차는 원래 출시부터가 순탄치 않았어요. 차를 스스로 보게 하는 나이다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묶는데 자꾸 발목이 잡혔거든요. 그 통합 문제로 출시가 1년 넘게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늦었으면 완벽하게 나왔어야죠. 그런데 결국 미완성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차를 움직이는 중앙 컴퓨터를 통째로 무상 교체받았고요. 폰으로 문 여는 기능, 화면, 연결 기능까지 결함이 1년 넘게 안 잡혔어요. 새 차를 받아 1600km쯤 달리는 사이에 벌써 결함이 보고됐을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하기도 전이에요. 미국의 권위 있는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는 이 차를 미완성 출시 차량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 만들지도 않고 팔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가장 안전하다던 회사가 자기가 만든 전기차를 자기도 못 믿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충전을 막은 것도, 심장을 드러낸 것도, 컴퓨터를 통째로 갈아 끼운 것도 결국 같은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차가 못 믿었습니다. 안전을 팔아 100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던 그 이름이 이제는 자기 손으로 만든 차 앞에서 손을 든 셈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엠블럼이 정작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멀쩡히 굴러가도 손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차를 중고로 팔려고 내놓는 순간 진짜 충격이 시작되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낸 수천만 원, 지금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그걸 보려면 볼보의 형제 브랜드 폴스타를 거울처럼 들여다봐야 합니다. 폴스타는 볼보와 같은 지리그룹에서 나온 전기차 브랜드예요. 몇 년 전 미국 나스닥에 데뷔할 때 주가가 13달러였습니다. 기대가 꽤 컸죠. 그런데 지금은 1달러도 안 됩니다. 고점에서 약 96%가 사라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때 폴스타에 100만 원을 넣은 분이 있다면 지금 손에 쥔 건 고작 4만 원입니다. 100만 원짜리를 사서 남는 게 4만 원, 커피 몇 잔 값으로 녹아내린 거예요. 회사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주식 30주를 1주로 합치는 역분할을 단행했습니다. 30주를 1주로 묶어서 1달러도 안 되던 주가를 비싸 보이게 포장한 거죠. 그런데도 나스닥은 상장 폐지 경고를 보냈습니다. 누적 손실은 50억 달러가 넘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20억 달러를 까먹었어요. 중국 시장 상반기 판매량은 단 69대. 큰 나라에서 반년 동안 동네 작은 대리점 하나도 못 채운 숫자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냥 남의 주식 얘기로 끝나겠죠? 그런데 똑같은 논리가 지금 여러분 차고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값이 깎입니다.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새 차값이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듯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새 차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문제는 그 깎이는 속도입니다. 브랜드 미래가 불안하고 형제 회사는 상폐 경고를 받았고 1S까지 못 믿었다면 중고로 되팔 때 받는 값이 평소보다 훨씬 빨리 무너집니다. 이 되팔 때 받는 값을 잔존가치, 어려운 말로 리세일 밸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3천만 원에 산 차를 몇 년 뒤 중고로 내놨을 때 시장이 매기는 가격이죠. 출신이 흔들리고 미래가 불안한 차일수록 그 숫자는 더 빨리 쪼그라듭니다. 생각해보세요. 3천만 원을 주고 산 차인데 막상 팔려고 내놓으니 사겠다는 사람이 가격부터 깎습니다. 회사 미래가 불안한데 누가 제 값을 쳐주겠어요? 앞에서 본 충전 제한이나 AS 걱정까지 더해지면 중고 시장에서 그 차의 매력은 더 떨어집니다. 그렇게 또 한 번 깎이고 결국 3천만 원짜리를 사서 손에 남는 건 그보다 한참 적은 중고가 뿐입니다. 볼보 본체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리가 18억 달러에 사들인 뒤 2024년 판매를 76만 대까지 끌어올리며 한때 화려하게 부활시켰던 그 볼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볼보가 2025년엔 영업이익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1년 만에 98%가 증발했어요. 같은 해 판매도 71만 대로 뒷걸음쳤고 순손실은 약 30억 크로나, 우리 돈으로 수천억입니다. 직전 해엔 큰 흑자를 내던 회사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거예요. 물론 볼보가 두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26년 들어 1분기엔 다시 흑자로 돌아서며 반등을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획자로 돌아서며 반등을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이렇게 한번 크게 휘청이고 나면 그 부담은 결국 신차 가격과 중고차 시세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갑으로 고스란히 흘러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살 땐 스웨덴 프리미엄 값을 그대로 다 치르고 되팔 땐 중국 디스카운트를 떠안는 구조예요. 신차 값은 스웨덴, 되팔 땐 중국. 게다가 한번 이 차에 들어가면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는 데 드는 손해와 번거로움, 이른바 전환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쉽게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못 빠져나오는 시장, 경제학에선 이런 걸 포로 시장이라고 부르죠. 결국 수천만 원을 주고 엠블럼을 사서 손에 남는 건 고작 깎이고 또 깎인 중고값 한 줄뿐입니다. 폴스타 100만 원어치가 4만 원이 되듯 여러분의 수천만 원도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 뒤에 훨씬 더 큰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볼보는 전기차에 너무 빨리, 너무 깊게 베팅했습니다. 2030년까지 파는 차를 100%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목표를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화이트 칼라 직원 3,000명을 내보내는 구조조정까지 단행했고요. 둘째, 주력 전기차를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부메랑이 날아옵니다. 미국이 중국산 차에 매기는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뛰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은 가동률이 13%에 그칩니다. 10대 만들 수 있는 라인에서 한 대 남는다는 뜻이에요. 수익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겹칩니다. 중국에서 만든 대형 전기차 EX90과 ES90, 이 차들이 그 관세벽에 막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도저히 수익이 안 난다고 회사가 직접 인정했어요. 그냥 인정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관세에 EX90 출시 지연까지 겹치면서 한 번에 약 12억 달러를 손실로 털어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이에요. 멀쩡한 차를 팔기도 전에 장부에서 지워야 했던 돈입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인 이유들 뒤에 훨씬 더 큰 구조가 숨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볼보는 지금 질이라는 거대한 그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그룹 안에는 지커도 있고 링크앤코도 있어요. 이 형제 브랜드들이 무엇을 같이 쓸까요? 바로 차의 뼈대인 플랫폼, 그리고 핵심 부품입니다. 볼보가 비싼 돈 들여 설계한 차 골격이 있어요. CMA, SPA라고 부르는 플랫폼이죠. 그런데 이걸 지커와 링크앤코가 더 싼 값에 가져다 씁니다. 쉽게 말하면요, 형이 만든 뼈대로 동생들이 더 싼 차를 찍어내는 구조예요. 같은 골격을 쓴 싼 형제차가 시장에 쫙 깔리면 볼보가 내세우던 프리미엄이라는 명분은 점점 옅어집니다. 명차의 심장은 희소성입니다. 이건 흔하지 않다는 그 느낌이죠. 그런데 그 희소성이 그룹 안에서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명품 가방을 똑같이 찍어서 형제 브랜드들이 다 들고 나오면 그게 아직도 명품일까요? 아닙니다. 흔해지는 순간 명품은 그냥 가방이 되거든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볼보의 전기차 EX32 배터리 문제로 4만 대 넘게 리콜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같은 그룹 계열의 배터리셀을 쓴 지커 001도 거의 동시에 38,277대가 리콜됐습니다. 특정 부품 회사가 불량을 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품을 책임지네 만에 다투다 회사끼리 합의로 끝난 일이거든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룹이 부품을 함께 돌려 쓰는 구조 자체입니다. 한 곳에서 터진 위험이 형제 브랜드로 그대로 번지는 거죠. 이 구조의 끝이 어떤 모습인지 같은 그룹에서 나온 폴스타가 보여줍니다. 폴스타도 원래 이 한 몸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였어요. 그런데 볼보는 결국 폴스타의 지분 지원을 끊고 경영권을 지리 쪽으로 넘겨버립니다. 자식처럼 키우던 브랜드를 제 손으로 떼어낸 거예요. 같은 우물에서 물을 나눠 마시다 우물이 마르니 누구 하나는 밀어내야 했던 셈입니다. 결국 볼보의 프리미엄을 빨아먹어 그룹 전체를 키우는 구조인 셈이죠.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중국에 팔려서 명차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짜여 있느냐의 문제예요. 형제끼리 뼈대와 부품을 나눠 쓰도록 구조가 설계된 순간 명차는 천천히 껍데기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먼 나라 브랜드 하나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동네 부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먼 나라 브랜드 하나의 일처럼 들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조가 이미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부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르노코리아, 다들 한국 회사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분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프랑스 르노가 52.82%, 그리고 중국 지리가 34.02%를 들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13.13%고요. 볼보를 삼킨 바로 그 지리가 부산 공장의 3분의 1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 부산 공장에서 지금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폴스타4입니다. 앞에서 보신 그 폴스타, 중국 그룹 차를 우리 손으로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전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름, 벤츠를 보겠습니다. 벤츠 최대 주주가 누구일까요? 중국 베이징차 BAIC가 9.98%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리 계열이 9.69%를 더 주고 있어요. 두 곳을 합치면 19.67%입니다. 5주의 한 주는 이미 중국 자본인 셈이죠. 2024년 8월 인천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차에 실린 배터리가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었습니다. 엠블럼은 독일이었지만 그 안에서 타오른 건 다른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026년 4월 미국 의회에서 법안 하나가 발의됐습니다. 이름은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중국에서 만들었거나 중국 자본이 끼어있는 차를 미국에서 못 팔게 막겠다는 겁니다. 아직 통과된 건 아닙니다. 지금 상원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추진 중인 단계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외신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벤츠마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 자본 지분이 딱 그 기준에 걸리거든요. 그럼 우리 부산은 어떨까요? 부산에서 만든 폴스타4가 미국으로 못 나갈 수 있습니다. 수출 물량이 막히면 그 라인에서 일하는 분들의 일자리가 흔들립니다. 강 건너불이 아니라 우리 동네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차를 사실 때 딱 3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자본 구조와 생산지를 보세요. 엠블럼은 속여도 누가 주인이고 어디서 만드는지는 안 속거든요. 둘째, 리세일과 중고가 시나리오를 미리 점검하세요. 살 때 값이 아니라 3년 뒤 되팔 때 얼마가 남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셋째, 배터리 출처와 정비망을 확인하세요. 불이 나는 것도 고치는 것도 결국 그 2가지에 달려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엠블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지갑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미국의 규제와 관세가 강해질수록 중국에서 만드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설 자리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점점 좁아질 겁니다. 그 부담은 회사가 아니라 결국 그 차를 산 소비자가 떠안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를 고르실 땐 자본 구조와 생산지를 보고 되팔 때의 값을 따져보고 배터리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세요.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엠블럼과 자본 구조 중에서 무엇을 보고 차를 고르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 자본이 조용히 삼킨 또 다른 브랜드 폴스타와 로터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운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